2020 변액보험에 의해 판매에서 제2장 생명보험에 의해 2차시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보험료 납입 시의 세제 혜택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세제 혜택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연금소득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제외가 돼 있다. 다시 한번 근로소득자만이 일단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그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세제 효과를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대상자 중에서 예외는 또 있어요.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여기 개인사업자는 안 되지만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라고 하는 세제 효과를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제 효과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걸 주느냐? 여기 세액공제라는 게 나왔잖아요. 세액공제라는 것은 실제 세금을 줄여준다는 얘기니까 그 세금을 줄여준 것을 몇 프로 줄여줄 거야? 라고 하면 12%를 줄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장성 보험료라는 걸 우리가 1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만 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0만 원 낸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낸 사람 다 해줘야 되는 거냐? 500만 원 낸 사람 다 해줘야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일정 금액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놨다. 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한도가 얼마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 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 피보험자가 이런 부류라고 하면 역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켜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 어떤 종류가 돼야 되느냐? 일단 부모가 되겠고요. 배우자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자녀라든가 형제, 자매 다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연간 소득금액이 있잖아요. 자, 소득금액은 동일하게 100만 원 이하 됩니다. 자, 그런데 연령 조건 각각 달라요. 자, 부모일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요. 자, 요거 주목해 보셔야 되죠. 나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여야 되고, 근데 형제 자매는 고령자도 있을 것이고 저여 연령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돼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일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다는 것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역시 세액 공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더 많은 어떤 특별한 혜택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자, 여기서는 피보험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수익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피보험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도 수익자도 되면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돼도 세액공제에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역시 납입한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인데 15%의 세액공제를 별도로 준다는 거, 그래서 세액공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뒤에서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는지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보장성 보험을 잘 유지하다가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세액공제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있잖아요. 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하는 거고요. 추징 따로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같은 것들을 또 납입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세액공제가 아니라 전액 소득공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출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사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케이스별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우리가 어떤 세액공제의 효과를 가져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이런 거죠. 첫 번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라고 하면 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건너서 자 이런 빨간색 칠해져 있는 내용은 좀 어렵죠. 근로자가 배우자를 자 근데 배우자가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피보험자로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죠.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됐을 경우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27만 원의 세액공제가 되는데 자 일단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냈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되잖아요. 그러면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납부한 경우가 또 되니까 자 여기서 15% 세액공제 되니까 15만 원 세액공제 받는 거고 합치게 되면 얼마요? 27만 원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영업자는 안 된다고 됐으니까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은 하시되 중요한 것들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 사례가 또 나오거든요.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납부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지하게 되면 해지된 거에 그 이후서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한 게 아니니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을 받고 단 뭐가 없다고 그랬죠? 추징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앞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납입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세제 효과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연금계좌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통칭해서 이것을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 퇴직연금계좌는 DC형, DB형이라는 게 있는데 DC형은 확정기여형, DB형은 확정급여형 이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계좌를 통칭한다고 할 때는 확정급여형은 제외라는 것이죠. 확정급여형은 추가적으로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연금계좌에서는 제외시켜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자, 몇 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주겠다? 12%. 보장성 보험료와 동일한 맥락인데 다만 똑같은 세액공제 프로테이지다 하더라도 자, 연간 한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연간 한도는 4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이죠. 종합소득금액의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자 별도로 1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공제를 시켜준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역시 연금보험료를 이렇게 납입하잖아요. 납입하게 되면 이 납입한 보험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만 해주겠다. 자,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이 자 400만 원까지가 400만 원 한도라는 거예요. 4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만약에 퇴직연금계좌에 또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연 700만 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거니까 합쳐서 700만 원 안쪽까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거죠. 단 둘이 합쳤는데 자 여기서 개인 연금계좌에 넣은 거 있잖아요.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것은 400만 원까지니까 만약에 퇴직연금을 넣었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이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평과세 측면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에 연금계좌 납입액의 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일대는 뭐냐?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 기준을 보게 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자, 이런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자, 금액이 얼마? 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대상자들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요.
근데 이분들도 퇴직연금 계좌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합쳐서 700만 원인데, 자, 이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연금 저축 계좌는 한 사람당 400만 원까지인데, 공평하세 측면에서 이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니까 결론적으로 퇴직연금과 관련된 납입 금액은 이런 공평하세 측면에서는 400만 원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둘이 합쳐서 700만 원을 넘어가니까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결국은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서는 400만 원, 여기서는 300만 원 기억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납입액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 암기예요. 세금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와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관련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의 계약자 조건을 볼까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셔야 되고, 자, 납입 요건이 좀 중요합니다. 연간 1,8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뭐 분기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연간 1,800만 원 이내고요. 그다음에 연금 수령 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은 당연히 불가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납입 요건을 갖춰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인출 요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출 요건에서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개시 후 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시작점 55세.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서부터 인출이 가능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약자서부터 인출 요건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을 디테일하게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법이다 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험금 수령 시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전까지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의 절감 효과를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장성 보험료와 그다음에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엔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 혜택을 줄 거냐. 첫 번째로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행에서 얘기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은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런 보험 차익,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아졌으면 그 차익만큼을 이자 소득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자 소득으로 봤을 때 과세를 하잖아요. 그 과세하는 부분을 안 해줘도 된다. 비과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시나 저축성 보험, 그다음에 월 적립시 저축성 보험, 그다음에 뒤에 가서는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이런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각각 다른 조건에 의해서 기술을 해놨다는 것이죠. 자, 일시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나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계약별로 건 바이 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든 간에 계약 기간은 10년이 넘어가야 돼요. 일시나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고 월 적립시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고 10년이라고 하는 계약은 일단 이상 돼야 된다. 그다음에 10년 경과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10년 안쪽으로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서 분할해서 만약에 지급받게 된다면 10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연금 형태로 분할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세법이 개정돼서 2017년 3월 31일까지는 한 번에 넣었을 때 비과세 줄 수 있는 금액을, 자, 보험계약의 경우 2억 원까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조정이 좀 됐다. 그래서 1억까지 한도 내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일시납으로 넣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월 적립식으로 넣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넘어가야 되고요. 납입 기간이 최소 5년은 갖춰야 되는데 엔드 조건이잖아요. 10년 이상 돼야 되고 계약 기간이, 납입 기간도 5년 이상은 돼야 돼.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월 적립식이니까 매월 납입하는 게 보험료가 같아야 돼요. 균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보험료의 선납 기간 있잖아요. 자, 보험료를 미리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자, 6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자, 근데 계약자 한 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자, 월 적립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적립하는 거냐가 아니라
자, 매월 얼마까지? 150만 원까지 이하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자 소득, 보험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를 과세를 면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 계약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세법이 조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종신형 연금보험인데요.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되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이것은 연금보험을 사망 시점까지, 종신형이라는 건 사망 시점까지니까 그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약에 대해서, 연금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인데, 결국은 노후 보장을 개인들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세법적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에 한해서.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사망 시에 이런 보험 계약과 연금 재원이 당연히 소멸되는 계약에 한해서, 그다음에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사망일 전에 중도 해지 불가한다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 즉 보험 차익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에서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요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사유예요. 중간에 뭐가 바뀌어서 그때서부터 다시 카운트해가지고 보험기간을 10년 이상 그렇게 봐서 비과세 요건을 적용시켜주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넘어가면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의 요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계약자가 변경이 되든 이렇게 되면 그 변경되는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서 10년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보험 차익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가 바뀌는 경우. 그러나 예외 조건은 있어요. 사망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카운트하겠다. 그다음에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이런 계약건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다시 계산하겠다. 그 기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계산하는 그 첫 번째 날짜. 자, 그래서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을 하여 계약기간을 다시 계산하겠다, 기산하겠다, 계산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너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이번에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금소득을 받게 되면 자, 어떤 또 조건 하에서는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을 있는데,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 세율을 매겨서 거기에서 납세 종결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자, 총 연금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납세 종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연금액, 받은 연금액의 합계액이 얼마까지라고요? 예, 1,200만 원까지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연금 받으셔야 돼요? 55세 이후부터 받으셔야 돼요.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연금 수령 요건을 만약에 미충족했다, 위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기타 소득과 관련된 세율은 15%를 과세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연금 소득이 발생이 되면 우리 연금 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게 되는데, 그 연금 소득세를 과세하게 될 때는 나이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징수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헷갈립니다. 70세 미만일 경우에는 5%, 자, 연령이 높아져요.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 돼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면 3%. 그래서 5, 4, 3. 쉽게 생각하면 고위 연령이 되는데 세율을 더 많이 책정을 하면 노후소득 보장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세금을 좀 절약시켜주겠다, 적게 떼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4%, 그다음에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여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70%. 요거는 조금 실제 빈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5, 4, 3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비과세 종합저축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가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이 드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잊을만 할 때 나오고 또 잊을만 할 때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이런 대상들 가입하시게 되면 한 명당 5천만 원 원금까지 안에서 납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있잖아요.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자 배당 소득을 비과세 해주겠다. 자, 그런데 이런 대상자분들 조금 보호 받으셔야 될 분들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독립유공자라든가 그다음에 65세 이상자면 고령자니까 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긴 한데 이게 또 한도가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가입했을 때 다 적용시켜 주는 게 아니라 기간을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2019년 말까지라고 하면 12월 31일까지 이 적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때까지만 가입을 하셔야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관련해서는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향들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세금에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비교하는 건데 단 여기서 연금보험에서는 변액연금도 포함이 되니까 상호 비교를 하고요. 이 비교하는 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 키워드로 보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보험이라고 하면 취급기간은 생명보험사에서 취급을 하는데요. 연금저축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즉 은행, 증권, 보험사가 다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뭐 일시납입이 됐든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이 됐든 종신연금보험 계약이 됐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계약건별로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겠다는 것이었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보험료원 납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인출 요건에서도 어떤 일정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보험료원 납입 시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보험료원 납입을 하게 되면 연금보험은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요. 보험금을 받을 때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돼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이번에 보험금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였잖아요.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제 연금소득 받을 때 분리과세. 그래서 그 각각의 세율 3%에서 5% 연령대별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연금보험에서의 소득 구분은 이자 소득이에요. 근데 우리 연금저축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거니까 연금소득으로 소득의 원천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있다. 이자 소득, 연금소득을 바꿔놓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변액보험과 기타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 지금 우리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소득의 원천별로 좀 몇 가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우리가 과세를 하려면 그 과세에 매겨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건데 각각의 비용 개념을 좀 빼주는 겁니다. 그래야 연금소득 나오고 사업소득 나오고 이것을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자,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차감시켜 주고요. 사업소득에서도 사업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라고 하는 일종의 비용을 또 빼주고요. 근로소득도 우리 급여 받으시다 보면 연말에 연말정산하게 되면 뭐 소득공제 해준다고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서 몇 가지 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총급여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빼주고 자, 기타 소득에서도 기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이렇게 빼줘서 과세 대상으로서 삼는 이런 각각의 소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것을 좀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맞는 거 틀린 거가 이제 우리 보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제 기간이 가장 높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금융재산 상속 공제입니다. 자, 금융재산도 상속이 가능한데 어느 일정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에 공제를 시켜주겠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구간별로 살펴본 거거든요. 자, 순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시키게 되면 순금융재산이 되는 건데, 자, 구간별로 볼게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액이 얼마냐? 예, 전액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순금융재산이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 전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예,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2천만 원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까지 공제를 해줄 거냐?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순금융재산 곱하기 20%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초과했다. 자, 2억의 순금융재산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공제액을 얼마까지 해줄 거냐? 그러면 순금융재산이 2억이니까 2억 곱하기 20%니까 얼마예요? 예,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억 원 한도예요. 그 2억 원 한도니까 어떻게? 예,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20억이다. 순금융재산이 20억이다. 그럼 20억 곱하기 20%니까 0.1을 곱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그러면 4억을 다 공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예, 2억 원까지 한도로 책정을 해놨다. 그래서 한도가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구간에서? 예, 1억 원 초과 구간에서 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유형별 보험금 과세 방법인데, 우리 상속, 증여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야, 상속세를 과세해야 돼, 증여세를 과세해야 돼,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야, 요거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뭐냐? 세법에서는요, 누가 보험료 냈고 누가 보험금을 받았어, 이 관계에서 낸 사람이 있고 그 낸 사람이 또 받았으면 여기서는요,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았으니까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질 납입자와 보험금 수익자 받는 사람이죠, 누군가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우리가 칸막이에 있는 사례별로 한번 볼게요. 자,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본인 아들이라고 할게요. 실질 보험료 납입자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사망하셨네요. 사망보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보험이 나오게 되면 아버지가 보험료 냈고 아들이 받았으니까 그 사망보험금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1번과 같은 맥락의 계약자 구조가 있어요. 계약자 아버지죠, 피보험자 아버지죠, 위랑 다 똑같잖아요. 수익자도 본인이에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보험료 누가 냈어요? 1번 항목에서는 아버지가 냈는데 2번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냈잖아요. 내가 내고 내가 받았어. 단 아버지 사망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사망보험을 내가 내서 보험료 내서 받은 거니까, 내가 내고 내가 받았으니까 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3번도 한번 볼까요? 자,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어머니, 수익자 본인. 자, 실질보험료 누구예요? 납입하신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내고 내가 받았어요. 아들이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사망하셨어요. 상속세 과세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4번 항목은 2번 항목과 같은 맥락이니까, 자, 이와 같이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세법적 관점에서는 계약자 누구야, 피보험자 누구야, 수익자 누구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보험료 납입자 누구야, 받은 사람 누구야, 요 둘 관계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실제 계산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데, 자, 여기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보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 합계액이 있고요. 그 분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상속인을 좀 우리가 헷갈려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누굴까라고 하면 아버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공식 외우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되는 거고 상속인은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계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식 자체를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일단 보험금은 얼마예요? 아버지의 사망보험이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전체 보험료가 얼마죠?
피해상속인 사망 시까지 납입한 총 보험료니까 아버지가 또 냈다라고 하고 외아들도 냈다는 거예요. 600만 원, 400만 원 각각 분담해서 낸 거죠. 합쳐보니까 얼마? 예,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부담한 보험료가 얼마예요? 600만 원. 이게 아버지가 김보험 씨잖아요. 보험금 얼마 받았어요? 5천만 원. 자, 그러니까 요거 약분하게 되면 5 남고요. 5 곱하기 6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예, 그래서 상속 재산은 3천만 원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다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낸 것만큼의 안분 비율로 가져가서 3천만 원을 상속 재산을 보겠다. 요 공식 쉽죠? 그래서 계산할 문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증여세에 대한 과세 여부도요.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가 있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실질보험료 납입자와 그 다음에 수익자 받는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착안하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 보험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본인, 여기서는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고는 어머니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험료 냈고 누가 받았는 이 관계에서 과세 여부를 묻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증여세라는 것을 과세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항목을 볼까요? 자,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았다. 내가 내고 내가 받았다. 물론 이제 보험사고는 어머니의 사망이지만 내가 내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가 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보험사가 달라졌습니다. 연금 지급 개시라고 하는 보험사가 발생했는데 부가 내고 그 다음에 아들이 받았다. 증여세를 과세해야겠죠. 자, 그런데 역시 내가 내고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내고 내가 받았는데 무슨 증여냐. 증여는 제3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건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예, 과세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자, 5번의 케이스는 여기 본인의 별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 별표를 한번 보실게요. 보험계약자는 본인이나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냈잖아요. 그것만큼에 대한 부분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다. 물론 이제 뒤에서 공식이 또 나오고 거기에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를 여러분들께서 이 계약 구조 안에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증여재산을 보는 보험금이라고 했을 때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증여를 받았다 치면 아들이 보험료를 일부 납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 부모님이 납부하셨다고 하신다면 자, 그럼 공식은 보험금 상당액,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있잖아요. 자, 보험 수익자,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 그러면 뭐 부모님이 낼 수 있었겠죠? 자, 이런 공식 하에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2분의 1만큼은 내주신 거잖아요. 그 내주신 거에 보험금 상당의 2분의 1만큼이 증여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는 상속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요거는 출제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요게 출제가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실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따져보자 이거죠. 자, 보험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공식을 일단 암기를 해주세요. 보험금 상당이 있고요. 곱하기 자, 위에랑 똑같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있고 분모고 분자는 보험 수익자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예요. 거기서 뭘 빼줘야 되느냐? 이미 받은 거가 있다. 그러면 그건 빼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계산 사례 첫 번째, 아까 맨 위에 있었던 것은 쉬운 거예요. 총 납입 보험료 5천만 원 전 김보험 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3천만 원. 그러면 5분의 3만큼 낸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김생명 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1억 원이라고 하는 보험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증여가액은 얼마냐? 증여재산가액은 얼마냐라고 하면 5천만 원 총 납입한 보험료 중에 자, 아버지가 낸 게 얼마예요? 아버지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그럼 6천만 원이 1억 원이 다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6천만 원만 증여재산가액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공식에서
그것을 적용한 계산 사례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자, 외아들이 있습니다. 총 납입보험료 8천만 원 중 아들 김생명 씨가 6천만 원을 납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입을 했어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증여재산가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1억 원 있잖아요. 자, 1억 원을 받았고 8천만 원분 중에 자, 얼마를 아버지께서 내신 거예요. 6천만 원을 아들이 냈으니까 2천만 원을 아버지가 냈으니까 8분의 2가 되게 돼요. 4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얼마요? 2,500만 원. 근데 거기서 이미 받은 걸 빼주라면서요. 그러면 500만 원이 남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증여재산가의 합계액을 따져본다면 미리 받은 거 2천만 원, 그 다음에 요 증여재산 가액으로 판단돼서 계산된 나온값이 500만 원, 총 2,500만 원이 증여재산가의 합계액이 된다. 그래서 요게 공식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미리 받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것 같고 또 납부를 했었기 때문에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게 되면 시험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잘 복습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